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통칭 백호부대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팽팽한 긴장감과 화약 냄새로 가득했다. 그 살벌한 공기의 중심에는 한서연 상사가 있었다. 흙먼지 자욱한 대테러 훈련장. 그녀는 KAC 일소총을 파지한 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검게 그을린 피부와 날카로운 눈매, 단호하게 자른 머리카락은 그녀의 강인한 인상을 대변했지만 그 속에는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었다. 부대의 유일한 여성 선임 상사로서 그녀는 실력과 리더십 모든 면에서 부대원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살아있는 전설, 강철 여인. 그녀를 수식하는 단어들은 하나같이 강인함을 상징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심장을 예리하게 관통하는 아픔이 있었다. 5년 전 빗길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친언니 한지연. 온화하고 다정했던 언니는 서연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 언니의 환한 미소와 따뜻한 목소리는 여전히 그녀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때때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언니가 남긴 유일한 혈육, 조카 김민호. 언니 부부가 세상을 떠난 후 민호는 서연에게 삶의 또 다른 이유이자 가장 무거운 책임이 되었다. 민호는 언니와는 달리, 아니 어쩌면 너무나도 여렸던 언니를 닮아 극도로 내성적이고 섬세한 아이였다. 작은 풀벌레 하나도 함부로 죽이지 못했고 낯선 사람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얼굴부터 붉히곤 했다. 그런 민호가 20살이 되어 영장을 받았을 때 서연의 마음은 착잡함과 불안감으로 거세게 요동쳤다. 그 여린 녀석이 과연 험한 군 생활을 견뎌낼 수 있을까? 마치 아직 날갯짓도 서툰 어린 새를 거친 폭풍 속으로 밀어넣는 심정이었다. 입대 전날 밤, 서연은 민호의 방을 찾았다. 잔뜩 긴장한 얼굴로 군입대 준비물을 꾸리고 있는 조카의 작은 어깨가 유난히 안쓰러워 보였다. 민호야, 가서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 그냥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있다 와. 이모는 그거면 돼. 그녀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가에는 어느새 물기가 차올랐다. 이모, 걱정 마세요. 저도 이제 다 컸는데요. 잘하고 올게요.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런 조카를 그저 말없이 꼭 안아주었다. 언니가 남긴 온기, 지켜야 할 약속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묵직하게 짓눌렀다. 민우가 논산 훈련소로 떠나던 날, 서연은 하필이면 중요한 부대 일정 때문에 대웅조차 하지 못했다. 멀리서나마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형부의 부모님, 즉 민우의 할아버지, 할머니께 죄송한 마음과 함께 홀로 남겨질 조카에 대한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잘할 수 있을 거야. 내 조카니까.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 듯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훈련소를 수료하고 자대 배치를 받은 민우로부터 간간히 전화가 걸려왔다. 짧은 통화 속에서 민우는 늘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말만 반복했다. 서연은 그 말들이 진심이길 바랐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운 없는 목소리가 매번 마음에 걸렸다.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수많은 위기 상황을 헤쳐온 그녀의 직감은 이미 희미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민우가 자대 배치를 받은 지 2달이 지났다. 부대는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에 위치한 모 보병사단이었다. 서연은 빠듯한 훈련 일정을 조율하여 어렵게 휴가를 내고 민우의 첫 변회를 준비했다. 조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 들고 새벽 일찍 집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조금은 상기되어 있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부대 면회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멀리서 전투복을 입은 민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연은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었지만 가까이 다가오는 조카의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한눈에 보기에도 수척해진 얼굴, 잔뜩 주눅이 든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민우의 왼쪽 눈 밑에 시퍼렇게 번져있는 멍 자국이었다. 입가도 살짝 부어있는 듯했다. 김민우, 서연은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조카를 불렀다. 민우는 이모를 발견하고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깨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이모, 어떻게 오셨어요? 바쁘실 텐데. 민우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았다. 내 조카 보러 오는데 바쁜 게 대수냐? 그런데 얼굴이 왜 이래? 어디 다쳤어? 서연은 민우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예리한 관찰자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이거 그냥 훈련하다가 좀 부딪혔어요. 각계전투 훈련 중에 넘어져서 정말 괜찮아요? 이모, 별거 아니에요. 민우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피했다. 그의 손가락은 불안한 듯 군복 바지 솔기를 매만지고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민우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위장과 기만, 거짓 진술을 간파해 온 그녀의 경험이 거짓말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훈련 중 부상이라기엔 멍의 형태나 위치가 너무나 부자연스러웠다. 누군가에게 가격당한 흔적이 역력했다. 넘어져서 생긴 멍치고는 모양이 좀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봐. 민우야, 무슨 일 있었어? 서연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그러나 민우는 입술만 달싹일 뿐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리는 것을 본 서연은 더 이상 추궁하는 것이 아이에게 더 큰 압박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알았다. 일단 가져온 것부터 먹자.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왔어. 서연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준비해온 음식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미로처럼 얽히기 시작했다. 누가 감히 내 조카를 건드렸을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면 이건 명백한 폭행이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민우는 거의 말이 없었다. 서연이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도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어색한 미소로 얼버무릴 뿐이었다. 그가 좋아하는 갈비찜조차 몇 점 캐작이는 것이 전부였다. 서연은 그런 조카의 모습에서 깊은 절망과 공포를 읽었다. 아이는 무언가에 단단히 짓눌려 있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민우의 뒷모습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민우야, 돌아서는 조카를 서연이 다시 불렀다. 무슨 일이든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힘든 게 있으면 꼭 이모한테 말해야 한다. 알겠지? 이모는 항상 내 편이야. 민우는 말없이 고개만 작게 끄덕였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부대로 복귀하는 차 안. 서연의 표정은 시베리아의 겨울처럼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조카의 얼굴에 떠올랐던 공포의 그림자, 있어 감추려 했던 고통의 흔적들이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유지하려 애썼다. 섣부른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와 냉철한 판단, 그리고 언니의 아이를 지키기 위한 강철 같은 의지였다. 반드시 알아내겠어. 그리고 내 조카를 이렇게 만든 놈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났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파장은 조용하지만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부대로 복귀한 한서연 상사의 첫 번째 행동은 조용하고 은밀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과거 함께 근무했거나 교육 파견 등으로 안면을 익힌 군 내부의 인맥 리스트를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육군본부 감찰실의 K중령, 과거 특전사에서 함께 땀 흘렸던 동기이자 현재 모사단 헌병대에서 수사과장으로 있는 피소령, 심지어 국군병원 정신과 군의관으로 있는 후배까지. 그녀가 수년간 군 생활을 하며 쌓아온 거미줄은 생각보다 넓고 깊었다. 그녀는 우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측근에게 개인적인 부탁이라는 전제를 달고 연락을 취했다. 조카 김민우 이병이 복무 중인 부대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수집해달라는 요청이었다. 707의 한서연 상사가 직접 그것도 사적인 부탁을 해왔다는 사실에 상대방들은 처음엔 다소 놀라는 눈치였지만 그녀의 진지하고 절박한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한 상사, 오랜만이네. 무슨 일인데 그래? 피소령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묻어났다. 소령님, 다름이 아니라 제 조카가 지금 전방모 사단에 있는데 아이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혹시 그 부대 내부 사정에 대해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조용하게요. 서연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채 사무적인 어투를 유지했다. 자네 조카 일이라면야 알겠네. 하지만 알다시피 요즘 이런 일에 괜히 엮였다간 피곤해져. 최대한 티 안 나게 알아보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말게. 피소령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그녀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다.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감, 그리고 과거 그녀에게 진 신세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보는 생각보다 빠르게 하지만 단편적으로 흘러들어왔다. 민우가 속한 중대는 최근 신병 전입이 잦았고 그 과정에서 군기가 다소 흐트러졌다는 소문, 일부 고참병들의 도를 넘는 행동에 대한 암묵적인 불만들. 그러나 아직까지 수면 위로 드러난 심각한 사건이나 공식적인 보고는 없었다.
마치 평온한 수면 아래 꿈틀대는 거대한 무언가처럼 불안한 징후들만이 감지될 뿐이었다. 서연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수집된 정보들을 하나하나 분석했다. 마치 복잡한 암호를 해독하듯 단편적인 정보들 사이의 연관성을 찾고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려 했었다. 그녀의 예리한 감각은 민우의 부상 뒤에 분명 특정 인물이 존재할 것이라고 가리키고 있었다. 단순한 부대 부적응이나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졌다. 그러던 중 육군본부 감찰실의 K중령으로부터 조심스러운 연락이 왔다. 한 상사, 자네가 부탁한 부대 관련해서 최근 병사들 사이에 익명으로 투서가 몇 건 들어온 게 있네. 대부분 일상적인 불만 사항인데 유독 한 병사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군. 누구입니까? 서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다. 일병 최태진. 이전에도 폭행 및 가혹 행위로 몇 차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데 어찌된 일인지 번번이 가벼운 징계로 넘어갔어. 좀 더 자세한 건 나도 파악해 봐야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일세. 최태진. 그 이름이 서연의 뇌리에 깊숙이 박혔다. 드디어 실마리가 잡힌 것인가? 그녀는 즉시 피소령에게 다시 연락해 최태진 일병에 대한 신상 정보를 요청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손에는 최태진의 군 생활기록부 사본과 과거 행적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서연의 미간이 점점 더 좁혀졌다. 20살 때부터 지역 폭력 조직 독사파 의하부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전력. 수차례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기록들. 입대 후에도 그의 폭력성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신병교육대 시절부터 동기들을 상대로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자대 배치 후에는 후임병들을 대상으로 한 가혹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악행은 번번이 내부적으로 무마되거나 주의 혹은 군기 교육 수준의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되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어떻게 버젓이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것도 내 조카와 같은 내무반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서연은 애써 냉정을 유지하려 손을 움켜쥐었다. 손톱이 살갗을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다. 최태진, 그놈이 틀림없었다. 민우의 얼굴에 멍을 새긴 장본인이자 여린 조카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입히고 있는 악마.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언니와 어린 민우가 함께 찍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언니의 모습 위로 공포에 질려있던 민우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법과 절차를 기다리기엔 민우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 컸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설령 그것이 군인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녀는 즉시 자신의 최정예 팀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707에서도 그녀와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끈끈한 전우애를 다져온 이들이었다. 저격팀의 에이스 이강혁 중사, 폭파 및 침투 전문가 정호철 하사, 그리고 부대 내 최고의 정보 분석가이자 해커인 박소희 대위. 그들은 서연의 부름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비밀스러운 작전에 합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보이지 않는 거미줄은 이제 사냥감을 향해 서서히 조여들기 시작했다. 늦은 밤, 부대 내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707특임단의 비공식 휴게실. 낡은 소파와 탁자만이 덩그러니 놓인 그곳에 한서연 상사를 포함한 4명의 그림자가 모여들었다. 창문은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가려져 한 줄기 빛도 새어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그들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저격팀의 에이스 이강혁 중사였다. 그는 평소 과묵하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정평이 나 있었지만 서연 앞에서는 비교적 스스럼 없는 편이었다. 상사님, 이렇게 한밤중에 저희를 호출하신 걸 보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으십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서연의 얼굴을 살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준비해 온 최태진의 신상 정보와 관련 자료들을 탁자 위에 펼쳐놓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조카 민우에게 일어난 일과 자신의 추측, 그리고 최태진이라는 인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들끓는 분노와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중사의 미간은 점점 찌푸려졌고 폭파 및 침투 전문가인 정호철 하사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거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는 다혈질이지만 의리가 넘치는 사내였다. 이런 개자식이
멀쩡한 애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도 두 발 뻗고 잔단 말입니까? 정하사는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칠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정보 분석과 사이 버전에 능통한 박소희 대위는 말없이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 차분하고 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최태진의 과거 전과 기록과 군 내부에서의 행적을 확인하며 그녀의 눈빛도 차갑게 변해갔다. 자료만 봐서는 상습범이네요. 게다가 과거 조직 생활 전력까지. 이런 인물이 어떻게 일반 부대에, 그것도 관심 병사로 특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박 대위의 지적은 날카로웠다. 서연은 동료들의 반응을 살피며 다시 입을 열었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설령 처벌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민우가 겪어야 할 고통이 너무 크고 저런 놈은 분명 교묘하게 빠져나가거나 가벼운 처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질 보복은 상상하기도 싫다.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그래서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건 명령이 아니야. 지극히 사적인 부탁이다. 만약 이 일이 잘못될 경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너희들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내가 모든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 그녀의 말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이 하려는 일은 명백히 군법을 위반하는 행위였고 발각될 경우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한서연이라는 인간을 믿었고 그녀가 겪고 있을 고통에 깊이 공감했다. 또한 그들 역시 군인으로서 인간으로서 불의를 목격하고도 외면할 수 없는 정의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강혁 중사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상사님, 저희는 이미 한 팀입니다. 상사님의 고통은 저희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명령이든 부탁이든 저희는 끝까지 함께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정호철 하사도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맞습니다. 저런 버러지 같은 놈은 제대로 된 쓴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민우가 아니 상사님 조카가 더 이상 고통받게 내버려 둘 순 없습니다. 어떤 위험이 따르든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박소희 대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의 노트북을 펼쳐 빠르게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일단 최태진에 대한 추가 정보 수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휴가 일정, 휴가 시 예상 동선, 과거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 그리고 그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까지 전부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작전 브리핑을 하는 것처럼 냉철하고 전문적이었다. 서연은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동료들의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함과 미안함이 교차했다. 그녀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모두들. 그날 밤 어둠이 짙게 드리운 휴게실에서 4명의 특전 용사들은 침묵 속에 서로의 의지를 확인했다. 그것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피보다 진한 전우애로 맺어진 그림자 속의 맹세였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최태진이라는 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상처받은 어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 자신 또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발을 들여놓아야 할지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그들의 눈빛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작전명 그림자 사냥은 그렇게 서막을 올렸다. 박소희 대위의 능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는 군 내부망은 물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다크웹과 사설 정보망까지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최태진의 과거와 현재를 샅샅이 파헤쳤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그녀의 분석 작업 끝에 최태진이라는 인물의 실체는 더욱 추악하고 교활한 모습으로 드러났다. 최태진, 현재 만 21세, 고등학교 중퇴 후 곧바로 독사파의 말단 조직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주로 불법 사치 회수, 유흥업소 보호비 갈취 등의 일을 맡았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대부분 피해자와의 합의 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을 면했습니다. 조직 내에서는 잔인하고 뒤끝있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로 평가됩니다. 박 대위가 모니터에 떠 있는 자료들을 가리키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가 군에 입대한 것은 조직 내 선배와의 마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종의 도피성 입대였던 거죠. 하지만 군 생활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신병교육대 시절부터 문제를 일으켰고 자대 배치 후에도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 행위로 여러 차례 징계위에 회부될 뻔했으나
그때마다 그의 중대장이었던 우대위가 적극적으로 비호하며 사태를 무마시킨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우대위라면 이번에 진급 심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부대 내 사건 사고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인물 아닙니까? 이강혁 중사가 날카롭게 지적했다. 맞습니다. 우대위는 최태진을 이용해 부대 내 다른 문제 병사들을 통제하거나 자신의 실적을 위해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데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종의 공생 관계였단 셈이죠. 최태진은 오대위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어 더욱 대담하게 악행을 저질렀을 겁니다. 박대위의 설명에 서연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단순히 한 명의 악질 병사 문제가 아니었다. 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와 개인의 영달을 위해 불의를 눈감는 지휘관까지 얽혀있는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이었다. 정우철 하사가 분을 참지 못하고 거친 숨을 내쉬었다. 결국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전체를 썩게 만드는 꼴이군요. 저 대위라는 작자도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최태진이다. 오대위 문제는 차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직접 건드리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자칫 작전 전체가 노출될 수 있어. 그녀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감정에 휩쓸려 목표를 흐리는 것은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었다. 최태진의 다음 휴가는 열흘 후 3박 4일 일정입니다. 주로 활동하는 지역은 서울 강북 지역의 유흥가와 과거 조직원들과의 잡산 장소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휴가 첫날 밤 예전 독사파 동료들과의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 대위는 최태진의 예상 동선과 주요 접선 지점들을 지도 위에 표시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다. 남은 시간은 열흘. 그 안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했다. 서연의 팀은 본격적인 작전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최태진을 교육시키기 위한 최적의 장소와 시간, 방법, 그리고 각자의 역할 분담까지. 모든 과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계획되어야 했다. 서연은 며칠 밤을 새우며 작전 기획을 검토하고 또 검토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대응책들이 쉴 새 없이 그려졌다 지워졌다. 이 작전은 단순히 한 명의 불량배를 응징하는 것을 넘어 조카 민우에 남은 군 생활과 어쩌면 평생의 트라우마가 걸린 문제였다. 그리고 그녀 자신과 팀원들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기도 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언니의 사진을 보며 다시 한 번 굳게 다짐했다. 사진 속 언니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간절한 부탁을 읽을 수 있었다. 내 아들 민우를 지켜줘. 그 사이 민우에게서는 여전히 어떤 연락도 없었다. 서연은 일부러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자신의 움직임이 혹시라도 민우에게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민우가 무사하기를 그리고 이 모든 악몽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녀의 강철 같은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디데이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서연 상사와 팀원들의 움직임은 더욱 분주해졌다. 그들의 아지트가 된 비공식 휴게실은 이제 각종 지도와 사진, 분석 자료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회의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전 계획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정교해졌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최태진을 교육할 최적의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박소희 대위는 위성 사진과 지역 개발 계획도 심지어 부동산 매물 정보까지 뒤져 경기도 외곽의 인적이 드문 폐창고 몇 군데를 후보지로 압축했다. 첫 번째 후보지는 과거 섬유 공장으로 사용되다 부도 처리된 곳입니다. 주변에 민가가 거의 없고 진입로가 하나뿐이라 감시가 용이합니다. 다만 너무 노출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박 대위가 위성 사진을 확대하며 설명했다. 두 번째는 여기 폐기된 군용 물품을 보관하던 창고입니다.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고 높은 담벼락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로부터의 차단은 확실합니다. 문제는 너무 군 시설과 가깝다는 점입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가 빠져나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호철 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안전하고 은밀한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너무 외딴 곳보다는 유사시 우리가 신속하게 철수할 수 있는 예비 경로가 확보된 곳이 좋겠습니다. 며칠간의 현장 답사와 정밀 분석 끝에 그들은 경기도 포천 인근에 버려진 농산물 가공 공장을 최종 장소로 결정했다. 한때는 지역 경제의 중심이었지만
농업 인구 감소와 애프트 파고에 휩쓸려 10년 넘게 방치된 곳이었다. 주변은 온통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가장 가까운 민가도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 내부 구조 역시 복잡하여 최태진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에 적합해 보였다. 장소가 결정되자 다음은 최태진의 휴가 기간 동안의 정확한 동선 타약이었다. 박소희대위는 최태진의 SNS 계정, 과거 조직 동료들의 온라인 활동 등을 통해 그의 휴가 첫날 밤 술자리 약속 장소와 시간을 거의 정확하게 특정해냈다. 서울 강북구 수요리의 한 대형 유흥업소. 그곳은 과거 독사파가 주로 활동하던 구역이기도 했다. 휴가 당일 최태진은 오후 2시에 부대 위병소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이후 서울로 이동, 저녁 8시경 문제의 유흥업소에서 조직 동료들과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술자리가 언제 끝날지, 이후 어디로 이동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박 대위의 말에 이강혁 중사가 의견을 냈다. 가장 좋은 것은 술자리를 파하고 혼자 귀가하거나 소수의 인원과 함께 이동할 때를 노리는 겁니다. 대상이 만취 상태라면 더욱 좋고요. 유흥업소 주변에 잠복조를 배치하고 그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그들의 작전은 크게 3단계로 나뉘었다. 1단계, 목표물 최태진 감시 및 동선 파악. 2단계, 목표물 확보 및 지정 장소 폐공장 이동. 3단계, 목표물 교육 및 경고 후 해방. 각 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모든 돌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와 대응책도 꼼꼼하게 준비되었다. 예를 들어 최태진이 예상외로 다수의 인원과 함께 이동할 경우 혹은 경찰의 불심 검문 등 예기치 않은 상황에 맞닥뜨렸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이 마련되었다. 역할 분담도 명확했다. 한사연 상사는 작전 전체를 총괄 지휘하며 교육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강혁 중사는 저격수 출신답게 정확한 상황 판단과 침착함으로 목표물 확보 및 이동 과정에서의 돌발 상황 대처를 책임졌다. 정호철 하사는 그의 특기인 침투와 제압 기술을 활용하여 목표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무력화하는 임무를 맡았다. 박소희 대위는 통신 및 정보 지원, 그리고 작전 전후의 모든 디지털 흔적 제거를 담당하기로 했다. 그들이 사용할 장비는 모두 비살상용으로 준비되었다. 전기 충격기, 강력한 섬광탄, 최루액 분사기, 그리고 특수 제작된 구속 장비와 복면 등 차량 역시 도난 방지 처리가 된 대포차 여러 대를 확보해 두었다. 모든 것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목표물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주되 치명적인 상처는 입히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선택되었다. 작전 계획이 거의 완성될 무렵 정호철 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상사님, 저희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물론 저도 최태진 같은 놈은 인간 취급도 하기 싫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적인 복수를 하는 것이 과연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평소 다혈질이고 직선적인 그였지만 군인으로서의 양심과 법의 경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서연은 잠시 정 하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다. 호철아, 나도 이 방법이 완벽하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하지만 우리가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비단 국가와 명령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짓밟히는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 또한 군인의 본분이라고 믿는다. 법과 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못할 때 누군가는 더러운 일을 해야만 할 때도 있는 법이야. 그리고 그 책임은 온전히 내가 지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뇌와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이강혁 중사도 조용히 말을 보탰다. 우리는 살인병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특전사다.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더러운 피를 묻혀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일을 하는지, 그 목적을 잊지 않는 것이다. 박소희 대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 화면에 작전 성공 확률과 위험 요소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띄웠다.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까지의 계획대로라면 성공 확률은 90% 이상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우리 내부의 심리적 동요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면서도 팀원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었다. 그들의 대화는 그렇게 서로의 신념을 확인하고 다가올 결전의 순간을 준비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지만 그 속에서 그들의 의지는 더욱 단단하게 벼려지고 있었다. 디데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작전 계획을 점검하고 각자의 임무를 재확인한 팀원들은 잠시 각자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팽팽하게 당겨졌던 활 시위를 잠시 늦추고
다가올 폭풍을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한서연 상사는 부대 내 사격장을 찾았다. 텅 빈 사격장에 홀로 선 그녀는 익숙하게 K-14 저격 소총을 어깨에 견착했다. 700m 거리의 표적지가 아득하게 보였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격발 장치에 손가락을 걸었다. 탁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탄환은 정확히 표적지 중앙의 검은 점을 관통했다. 한 발, 또 한 발. 그녀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사격을 이어갔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다. 사격은 그녀에게 일종의 명상과도 같았다. 복잡한 생각들을 비우고 오직 눈앞의 목표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행위. 하지만 오늘따라 표적지 위로 언니와 민우의 얼굴이 자꾸만 아른거렸다. 언니의 따뜻했던 미소, 그리고 두려움에 질려있던 민우의 눈망울. 그녀는 총을 내려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언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민우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녀는 문득 언니가 살아생전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서연아, 너는 강한 아이야. 하지만 진짜 강한 건 부러지지 않는 게 아니라 부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란다. 그리고 내 마음속의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만 잊지 마렴. 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다. 서연은 눈을 감고 크게 심호흡을 했다. 그래, 자신은 강하다. 그리고 일을 하는 이유는 복수심 때문만이 아니었다. 조카를 지키고 더 이상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간 이강혁 중사는 자신의 숙소에서 조용히 총기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연인을 대하듯 부드럽고 섬세했다. 그에게 총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생사를 함께한 전우이자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도구였다. 그는 이번 작전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호철 하사는 체력 단련실에서 샌드백을 두들기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 퍽, 퍽. 둔탁한 타격음이 터져 나올 때마다 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다. 그의 머릿속에는 최태진의 비열한 얼굴과 민우의 멍든 모습이 교차했다. 분노를 힘으로 승화시키듯 그의 주먹은 더욱더 거세게 샌드백을 향했다. 박소희 대위는 자신의 노트북 앞에서 마지막으로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다. 통신 장비, 감시 시스템,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 네트워크까지.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추었고 모니터에는 복잡한 코드와 암호들이 쉴 새 없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녀에게 이 작전은 또 하나의 풀어야 할 숙제이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시험대였다. 각자의 방식으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 그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의 결의는 더욱 굳건해지고 있었다. 내일이면 그들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져야 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들은 함께할 것이었다. 서연은 사격장을 나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마치 언니가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두려워할 것 없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디데이, 동트기 전 푸르스름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한서연 상사와 팀원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각자의 위치에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전날 밤의 고요함 대신 팽팽한 긴장감과 비장함이 감돌았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장비를 점검하고 말없이 눈빛을 교환하는 것으로 모든 결의를 다졌다. 박소희 대위는 아지트에 남아 통신과 정보 지원을 총괄했고 서연과 이강혁 중사, 정호철 하사는 각기 다른 차량에 나눠 타고 최태진이 나올 부대 정문 근처로 향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이른 오후 1시 45분. 군복 차림의 최태진이 위병소를 통과하는 모습이 이강혁 중사의 고성능 망원경에 포착되었다. 잔뜩 들뜬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휴가 나온 일반 병사였지만 서연과 팀원들의 눈에는 오직 사냥감으로만 보였다. 목표, 위병소 통과. 현재 택시 탑승 중. 차량 번호 서울 XX가 잭스스스. 수유리 방향으로 이동 중. 박소희 대위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침착하게 흘러나왔다. 그녀는 이미 택시 회사의 배차 시스템의 가상으로 접속하여 최태진이 탄 택시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었다. 사연의 팀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최태진이 탄 택시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서울 시내로 진입하자 교통량이 많아졌지만 그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목표물을 놓치지 않았다. 중간중간 최태진이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박소희 대위는 그의 통화 내용이나 메시지까지 감청하려 애썼지만 대부분 별 의미 없는 잡담이거나 유흥을 즐기기 위한 연락들이었다. 약 2시간이 흘렀을까? 최태진이 탄 택시는 예상대로 강북구 수유리의 번화가에 도착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뒤섞인 거리. 최태진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유흥가 깊숙한 곳으로 사라졌다. 목표 유흥업소 진입 확인. 오후 7시 50분. 예상대로 독사파 잔당들과의 접선으로 보임. 박태휘의 보고와 함께 이강혁 중사와 정호철 하사는 유흥업소 주변의 감시 포인트를 확보했다. 이 중사는 건너편 건물의 비상계단에, 정 하사는 업소 후문 근처 주차장에 위장한 채 잠복했다. 서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전체 상황을 지휘하며 초조하게 시간을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거리의 소음은 더욱 커져만 갔지만 그들의 기다림은 침묵 속에서 이어졌다. 유흥업소 안에서는 간간히 고성과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취객들의 시비도 심심치 않게 벌어졌다. 하지만 최태진은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상사님, 저놈들 밤새도록 마실 작정인가 봅니다. 이러다간 저희 체력만 소모될 것 같습니다. 정호철 하사의 목소리에 약간의 초조함이 묻어났다. 침착해, 정하사. 사냥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조급해하면 이를 그르치게 돼. 서연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팀원들을 다독였다. 그녀 역시 초조했지만 리더로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자정이 넘은 새벽 1시 30분. 드디어 유흥업소의 문이 열리고 만취한 최태진이 비틀거리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곁에는 비슷한 또래의 남자 2명이 부축하고 있었지만 그들 역시 술에 상당히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 목표 등장. 동행 2명. 모두 만취 상태로 보임. 이강혁 중사의 긴급한 보고. 서연의 눈빛이 번뜩였다. 지금이다. 박태일, 주변 CCTV 제어 가능한가? 네, 상사님. 5분간 주변 주요 CCTV 영상 누프시켜 놓겠습니다. 그 안에 해결하셔야 합니다. 최태진 일행이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접어드는 순간 서연의 명령이 떨어졌다. 작전 개시. 정호철 하사가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튀어나와 최태진의 뒤로 접근했다. 그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정 하사의 강력한 팔이 최태진의 목을 감싸고 입을 틀어막았다. 헉 하는 소리와 함께 최태진의 몸이 축 늘어졌다. 동시에 이강혁 중사가 나머지 2명의 앞을 가로막았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친구에게 볼 일이 있어서요. 이 중사의 차분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에 술 취한 남자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들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이 중사의 양손에서 번쩍이는 성광탄이 터져나왔다. 펑하는 굉음과 함께 일시적으로 시야와 청력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성광. 2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허우적거렸다. 그 사이에 서연이 운전하는 검은색 승합차가 소리 없이 골목 안으로 진입했다. 정호철 하사는 기절한 최태진을 가볍게 둘러매고 신속하게 차량 뒷좌석에 던져 넣었다. 모든 것은 불과 10여 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섬광탄의 효과가 사라지고 2 남자가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골목 안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한바탕 꿈을 꾼 것처럼. 목표 확보, 이동 중. 박태휘, 예상 경로 클리어링 부탁한다. 서연은 침착하게 상황을 보고하며 폐공장을 향해 차를 몰았다. 뒷좌석에서는 정호철 하사가 최태진의 손과 발을 특수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결박하고 눈과 입에는 두꺼운 안대와 재갈을 물렸다. 최태진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채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차량은 심야의 도로를 질주했다. 간간히 마주치는 순찰차가 있었지만 박소희 대위의 사전 정보 조작 덕분에 그들의 차량은 어떤 의심도 받지 않고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서연은 백미러로 뒷좌석에 최태진을 살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약 1시간 후 차량은 목적지인 포천의 폐농산물 가공 공장에 도착했다.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 거대한 폐공장의 실루엣은 마치 괴물의 아가리처럼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정호철 하사가 최태진을 거칠게 끌어내리자 그제야 최태진이 희미하게 신음하며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눈과 입이 가려진 그는 자신이 어디로 끌려왔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오직 극한의 공포만이 온몸을 올가매고 있을 뿐이었다. 이강혁 중사가 먼저 내려 주변을 경계했고 서연과 정호철 하사는 최태진을 미리 준비해둔 공장 내부의 가장 깊숙한 냉동 창고로 끌고 갔다. 철문의 육중한 소리와 함께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차단된 밀실이 그들을 맞이했다. 이제 이곳에서 최태진을 위한 특별한 교육이 시작될 터였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폐쇄된 냉동 창고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한때 수많은 농산물이 보관되었을 넓은 공간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벽과 천장에는 두꺼운 단열재 너머로 스며드는 한기가 뱀처럼 기어다녔다. 공기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정체 모를 냉기로 가득 자숨 막힐 듯 무거웠다. 유일한 광원이라고는 정호철 하사가 들고 있는 고성능 랜턴뿐이었고 그마저도 흔들리는 빗줄기는 기괴한 그림자를 사방에 들이웠다. 최태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의식과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그는 미친 듯이 몸부림쳤지만 손과 발은 이미 강력한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결박된 상태였다. 눈을 가린 안대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입에 물린 재갈은 어떤 비명도 허락하지 않았다. 여기가 어디야? 끄 너희들 누구야? 재갈 때문에 뭉개진 목소리가 간신히 새어나왔다. 그때 그의 귓가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가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아? 최태진. 중요한 건 네가 왜 여기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니까. 한서연 상사였다. 그녀는 랜턴 빛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어둠 속에 서서 마치 먹잇감을 내려다보는 맹수처럼 최태진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욱 섬뜩한 공포감을 자아냈다. 내 놈이 저지른 짓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나? 아니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나? 서연의 질문에 최태진은 잠시 침묵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악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 이 상황이 무엇 때문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이거 풀어. 당장 풀라고. 그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호철 하사의 무자비한 발길질 뿐이었다. 복부를 강타당한 최태진은 컥 하는 신음과 함께 잠시 숨을 멈췄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군. 서연은 천천히 최태진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얇지만 날카로운 칼날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 칼날로 최태진의 뺨을 살짝 그었다. 피가 배어 나오지는 않았지만 살갗을 스치는 서늘한 감촉과 함께 최태진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내 놈이 독사파에서 했던 짓들부터 시작해볼까? 아니면 네가 군대에 와서 괴롭혔던 불쌍한 후임들 이야기부터 해줄까? 서연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속삭이듯 파고들었다. 그녀는 최태진의 과거 행적, 그가 저질렀던 폭력과 갈취, 심지어 그가 잊고 지냈던 사소한 악행들까지 정확하게 읊어댔다. 박소희 대위가 실시간으로 그녀의 이어폰을 통해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었다. 최태진은 경악했다. 이 여자, 대체 정체가 뭐지? 어떻게 내 모든 것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거지? 혹시 독사파에서 보낸 킬러인가? 아니면 내가 건드렸던 누군가의 복수?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신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이었다. 김민우 이병 기억나? 드디어 서연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다. 그 순간 최태진의 몸이 경직되었다. 얼마 전까지 자신의 소나기에서 장난감처럼 괴롭히던 그 어리숙한 후임병. 설마 내 놈이 매일 밤 잠 못 자게 괴롭히고 구타하고 돈까지 빼앗았던 바로 그 아이 말이다. 그때 이강혁 중사가 최태진의 눈을 가리고 있던 안대를 거칠게 벗겨냈다. 갑작스러운 빛의 변화에 최태진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다. 희미하게 시야가 돌아왔을 때 그의 눈앞에는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세 명의 그림자와 그 뒤편 어둠 속에서 자신을 싸늘하게 응시하고 있는 한 여자가 보였다. 여자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형형한 눈빛만은 뇌리에 박힐 듯 강렬했다. 서연은 민우의 멍든 얼굴 사진을 최태진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이 얼굴 똑똑히 봐둬라. 내 놈이 만든 작품이다. 사진을 본 최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님을 깨달았다. 이들은 단순한 협박범이나 조폭이 아니었다. 그들의 움직임, 눈빛, 분위기, 모든 것이 그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변명할 기회는 주지 않겠다.
내 놈 같은 쓰레기에게는 오직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았을 뿐이니까. 여기서 고통스럽게 죽든가 아니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든가. 서연의 목소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정호철 하사가 최태진의 옷을 거칠게 찢어 발겼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 온 차가운 물통을 그의 머리 위로 천천히 부었다. 얼음장 같은 물이 그의 온몸을 적시자 폐창고의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최태진은 공포와 추위에 미친 듯이 몸을 떨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과 여운으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연은 냉정했다. 지금부터 내 놈이 김민우 이병에게 가했던 고통을 아주 조금이나마 체험하게 해주겠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강혁 중사와 정호철 하사는 최태진을 일으켜 세워 창고 벽에 설치된 쇠파이프에 양팔을 매달았다. 발이 바닥에 겨우 닿을락 말락한 고통스러운 자세였다. 잠시 후 정 하사는 두꺼운 수건으로 최태진의 얼굴을 덮고 다시 물을 붓기 시작했다. 숨을 쉴 수 없는 극한의 공포.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듯한 고통이 그를 덮쳤다. 몇 번이고 실신과 깨어남을 반복하며 최태진의 저항 의지는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살고 싶다는 본능적인 의침만이 가득했다. 교육은 밤새도록 이어졌다. 그것은 무자비한 폭력이라기보다는 계산된 고통과 공포의 주입이었다. 그들은 최태진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철저하게 파괴해 나갔다. 그의 과거 조직 생활에서 익혔던 허세와 폭력성은 이미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처절한 여운과 눈물만이 남아 있었다. 동이 트기 직전 서연은 만신창이가 된 최태진에게 마지막으로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이미 초점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똑똑히 들어라. 최태진, 내 목숨은 지금 내 손안에 있다. 살고 싶다면 내가 하는 말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서연은 그의 귓가에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첫째, 오늘 이후로 김민우 이병에게 눈곱만큼이라도 해를 가하거나 그의 주변을 맴돌기만 해도 내 놈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둘째, 즉시 부대에서 나갈 방법을 찾아라. 의병제대를 하든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든 어떤 수를 써서라도 김민우 이병의 시야에서 사라져야 한다. 셋째, 오늘 밤 이곳에서 있었던 일은 내 놈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 단 한마디라도 외부로 새어 나가는 순간 내 놈뿐만 아니라 내 놈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알아들었나? 최태진은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생존에 대한 갈망과 함께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공포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이들이 단순한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들은 정말로 자신을 죽일 수도 아니 그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는 존재들이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에 차가운 물을 한 번 더 끼얹었다. 내 놈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전적으로 내게 달렸다. 명심해라. 우리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서연과 팀원들은 최태진을 그 자리에 남겨둔 채 소리 없이 폐창고를 빠져나왔다. 마치 하룻밤의 악몽처럼 그들의 존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동틀 무렵의 희미한 빛이 폐창고에 깨진 유리창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할 때쯤 최태진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온몸은 극심한 고통과 한기로 부서질 듯했고 밤새도록 겪었던 공포는 그의 영혼 깊숙이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다. 손목과 발목은 이미 감각이 무뎌질 정도로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는 살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다행히 그를 묶었던 결박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느슨해져 있었고 그는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간신히 자신을 묶고 있던 케이블 타이를 끊어낼 수 있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폐창고를 빠져나온 그는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인가를 찾아 헤맸다. 한참 후에야 겨우 작은 시골 마을 어귀에 다다랐고 새벽 일찍 밭을 나가던 노인의 도움으로 간신히 택시를 잡아 탈 수 있었다. 그의 몰골은 처참했지만 노인은 그저 술에 취해 시비라도 붙었던 젊은이려니 생각하고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 부대로 복귀하는 택시 안에서 최태진은 밤새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공포에 몸서리쳤다. 그것은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었다. 자신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을 올가매던 그들의 존재. 특히 마지막에 들었던 그 여자의 목소리와 눈빛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저주처럼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부대에 도착한 그의 모습은
동료들과 간부들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했다. 만신창이가 된 몰골은 물론 이전에 오만하고 폭력적이던 기세는 온데간데였고 마치 겁에 질린 작은 짐승처럼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다. 그는 휴가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둘러댔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 같지 않았다. 특히 그의 눈동자에 서린 깊은 공포는 무언가 끔찍한 일을 겪었음을 짐작하게 했다. 가장 먼저 변화를 감지한 것은 김민우 이병이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최태진이 복귀한 이후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자신을 피해 다니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밤마다 이어지던 괴롭힘은 물론 사소한 트집조차 사라졌다. 최태진은 마치 유령처럼 조용히 지냈고 틈만 나면 의무실을 들락거리며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기 일쑤였다. 며칠 지나지 않아 최태진은 부대 생활 부적응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요청했다. 그리고 얼마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진단을 받고 의병 제대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의 제대 신청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되었고 불과 몇 주 만에 최태진은 그렇게 군복을 벗고 민우의 삶에서 그리고 군이라는 조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그가 떠나던 날 그의 뒷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폐잔병처럼 초라하고 왜소했다. 민우는 최태진이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더 이상 밤마다 악몽을 꾸지 않았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내무반 동료들도 조용해진 분위기 속에서 조금씩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듯 그의 얼굴에도 아주 조금씩이지만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최태진이 떠나고 한 달쯤 지났을까? 한서연 상사는 다시 한번 민우를 면회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달리 민우의 얼굴에 제법 혈색이 돌아와 있었다. 눈빛도 한결 편안해 보였다. 이모, 와주셨네요. 민우는 이전보다 훨씬 밝아진 목소리로 서연을 맞았다. 우리 조파, 얼굴 좋아졌네. 요즘은 지낼 만한가 봐. 서연은 서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대했지만 민우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면회실 한쪽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우는 최근 부대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과들을 제잘거리듯 이야기했고 서연은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최태진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어떤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민우는 문득 이모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고된 훈련으로 곳곳에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가 아물지 않은 거친 손. 하지만 그 손이 자신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과 그 이후 마법처럼 사라진 최태진의 존재에 대해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자신의 이모가 있다는 것도.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이모의 손을 가만히 잡을 뿐이었다. 이모,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런 조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네가 잘 이겨낸 덕분이야, 민우야.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이모한테 말하고. 알겠지? 그녀의 눈가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침묵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보이지 않는 상처를 위로했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서연은 문득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한 일이 과연 옳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조카의 편안해진 얼굴을 보니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한편 한서연 상사와 함께 그림자 사냥 작전을 수행했던 팀원들은 일상으로 돌아와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날 밤의 일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암묵적인 동지애와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그날 밤의 기억은 무거운 짐인 동시에 불의에 맞서 싸웠다는 작은 자부심이기도 했다. 가끔 한밤중에 모여 조용히 술잔을 기울일 때면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날의 무게를 나누곤 했다. 박소희 대위는 작전과 관련된 모든 디지털 기록을 완벽하게 삭제했고 이광혁 중사와 정호철 하사는 그날 사용했던 모든 장비를 흔적도 없이 처리했다. 그들의 작전은 완벽하게 그림자 속에 묻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기억으로 남아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날들 동안 끊임없이 어떤 선택을 하도록 이끌지도 몰랐다. 시간은 흘러 김민우 이병은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제대했다. 제대하는 날 부대 정문 앞에는 한서연 상사가 그를 마중 나와 있었다.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얼굴로 이모를 향해 달려오는 민우의 모습은 입대 전 여리고 내성적이던 소년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군 생활은 그에게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한 뼘 더 성장시킨 자양분이 되기도 했다. 이모, 와주셨네요. 우리 조카 늠름해졌는데? 고생 많았다. 서연은 활짝 웃으며 민우를 꼭 안아주었다. 언니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가슴 한구석이 시큰했지만 그녀는 애써 눈물을 삼켰다. 민우는 제대 후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가끔 군대 시절의 악몽이 떠오를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지켜준 이모의 존재를 떠올리며 용기를 얻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씩씩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한서연 상사는 여전히 707특임단이 전설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국과 국민을 지키는 특수요원으로서 수많은 위험한 작전에 투입되었고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날 밤 회창고에서의 기억이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것은 때로는 무거운 죄책감으로 때로는 자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에 대한 강렬한 사명감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녀는 자신이 넘었던 선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녀는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짓밟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언제든 다시 그림자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휴일 오후 서연은 언니의 납골당을 찾았다.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언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민우, 이제 정말 괜찮아졌어. 언니도 하늘에서 보고 있지? 그녀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언니에 대한 그리움, 민우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이 짊어진 사명에 대한 깊은 다짐이 담겨 있었다. 세상에는 법과 정의가 미치지 못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때로는 그 그림자와 싸우기 위해 스스로 또 다른 그림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서연 상사는 그런 존재였다. 그녀의 가슴에 새겨진 핏빛 각인은 그녀가 영원히 짊어지고 가야 할 운명이자 그녀를